텍사스주의 초등학교 총기 참사와 관련해 평소 총기 옹호 정책을 펼치던 주지사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점화되고 있지만 실제 규제로 이어질진 의문입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녀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앞으로 몇 차례 더 기준금리를 0.5%포인트씩 올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이번 주말 LA 국제공항에 20만 명의 여행객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항 주차난도 더 심각해질 것이란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인은 범행 직전 여러 차례 자신의 계획을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학생들과 교사 21명은 모두 같은 반 교실에서 변을 당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초등학교 총기 난사범 셀버두어 라모스는 범행 30분 전쯤 참사를 예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모스가 SNS에 올린 범행 관련 글은 모두 3건. 당일 오전 자신의 할머니를 총으로 쐈는데 이때를 전후로 글 2건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이후 화물차를 몰고 집을 나섰고 학교에 도착하기 직전 초등학교에 총격을 가하겠다는 3번째 글로 범행 계획을 버젓이 공개했습니다. The third post, maybe less than 15 minutes before arriving at the school, was I'm going to shoot an elementary school. 경찰이 학교에 도착한 라모스와 총격전을 벌이며 제지에 나섰지만 침입을 막진 못했습니다. 당시 라모스는 돌격용 소총 2정과 총알 375발, 그리고 경찰 특공대가 입는 조끼 등으로 중무장한 상태였습니다. 이 같은 무기는 자신의 18살 생일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7일부터 나흘에 걸쳐 면허를 가진 총기 판매점에서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는 18살이 되면 관련 면허나 교육 없이도 소총을 구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합법이었습니다. 총에 맞아 숨진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은 모두 한 교실에서 변을 당했다고 텍사스 주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은 교실 안에서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함께 모여있다 희생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상자는 모두 17명으로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텍사스 주 당국의 기자회견에서 관련 대책으로 심리치료만이 중점적으로 거론된 가운데 민주당원이 항의하고 나서면서 잠시 회견이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같이 총기 참사가 발생한 텍사스주는 전국에서 가장 자유롭게 총기를 사고 팔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총기 옹호 정책을 펼치던 텍사스 주지사에게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주 롭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한 주지사의 기자회견장. 갑자기 단상으로 한 남성이 다가가더니 언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This is on you until you choose to do something different. This will continue to happen. Somebody needs to stand up for the children of this state, or they will continue to be killed, just like they were killed in Uvalde yesterday. 당시 회견장에 있던 많은 청중들도 이에 공감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총기 옹호 정책을 펼치던 공화당 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2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정치적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텍사스주에서 총기 구매 연령 제한을 낮춘 후 18살 생일이 지나자마자 수많은 총기와 총알을 구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에벗 주지사의 재임 기간 유난히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는 점까지 조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벗 주지사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총기 구매를 부추기는 내용의 과거 트윗까지 소환되면서 비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Our job is to ensure that the community is not going to be ripped apart. All Texans must come together and support the families who have been affected by this horrific tragedy. What they need now more than ever is our love. 총기 규제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진 의문입니다.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규제를 반대하는 공화당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총기 폭력의 해결책을 보는 시각 역시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We have an 18-year-old here who could not buy a beer, who can walk into a gun store and buy two assault rifles and hundreds of rounds of ammunition. The shooter in Sandy Hook was 20 years old. Maybe we could at least agree that we should raise the age for purchasing these weapons. Maybe draw upon retired law enforcement officers, military folks that could enhance school security. 또 막대한 로비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미 총기협회의 입김 역시 총기 규제 강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난사의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이들로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자녀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선 부모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의 두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 희생자는 대부분 어린이들입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할 학교가 전쟁터로 변하면서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It's scary for them to know what to do and to be afraid.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는 건 부모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불안감만 더 키우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와 관련된 대화를 피하는 것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We want kids to learn about big traumatic things from a trusted adult. If they learn about it from other kids, then they're going to hear potentially more sensational bits. They're not going to have accurate information. 우선 아이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 전국 학교 심리학자협회는 대화를 통해 학교가 안전하고 참사 이후 불안감과 공포심 등의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부모와 교사가 아이들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They practice stay put drills in their school where the doors are locked and they stay quiet. And I don't think my daughter even knew what they were for, so they weren't so scary to her. Now she has a better understanding that they're to help keep her safe. 대화는 학년별로 적절한 수준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저학년의 경우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하고 고학년 학생들에겐 폭력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안전지침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학부모들에게 불안 증세를 보이는 자녀들의 감정과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뉴욕주는 총기 구매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최근 버팔로와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며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How does an 18-year-old purchase an AR-15 in the state of New York, state of Texas? That person's not old enough to buy a legal drink. I want to work with the legislature to change that. I want it to be 21.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흑인 쇼핑객 10명이 피살된 지 불과 2주일 만에 텍사스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총격범은 18세 생일이 지나자마자 소총과 총알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18세가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며 총기 규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5월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기준 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씩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이 앞으로 2번 정도 더 있을 거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인 빅스텝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오는 6월과 7월 회의에서도 추가 빅스텝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25일 공개한
5월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0.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다음 두어 번의 회의에서 적절할 것 같다고 판단한 겁니다. 의사록에서 참석자들은 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모든 참석자가 물가 안정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강한 약속과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BC 방송도 인플레이션이 상승 중이고 경제의 불확실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며 이번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60차례나 거론될 정도로 연준이 물가 안정에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올 연말 미국 기준금리가 2.5에서 2.7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은 이 같은 시장 예상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이번 의사록에서 시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준 위원들이 미국의 2분기 GDP 상승이 굳건하다고 전망한 점과 또 금리 인상을 한 번에 0.75%포인트 이상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언급이 의사록에서 빠지면서 뉴욕 증시는 의사록 공개 이후 상승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길 기다렸다는 듯 무력 도발한 겁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6시 북한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됐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540km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뒤이어 오전 6시 37분과 42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씩 쐈습니다. 첫 미사일은 신형 ICBM인 화성 17형, 나머지 2발의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극초음속 미사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곧 사라져 실패한 걸로 추정되고 세 번째 미사일은 760km를 비행한 걸로 탐지됐습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건데 ICBM 화성 17형은 미국 본토 전역에 닿을 수 있고 KN-23 미사일은 요격을 피하며 한반도 전체를 사정권에 두는 걸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이들 미사일 모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행 전용기에 오른 뒤 불과 12시간 만에 감행됐습니다. 이제까진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 21일 후의 ICBM 발사가 가장 근접한 사례였을 정도로 미국 대통령 방한 직후 도발을 피했던 북한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도발을 한미 동맹에 대한 동시 위협으로 규정하며 모든 미사일은 핵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북한의 코로나 관련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이 주도한 대북 추가 제재안에 대해 수일 내로 표결할 예정이라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들어 지금까지 2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늘 화상 브리핑을 통해 한미일 3개국의 외교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공조를 재차 확인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의무라고 밝혔습니다. 도발은 규탄했지만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We continue to suppor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provision of COVID-19 related assistance, including mRNA vaccines to the DPRK. 코로나 확산이 북한 경제와 주민에게 미칠 타격은 물론이고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며 북한이 백신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의 현충일인 다음 주 월요일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전후해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즉 군사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바이든의 순방 기간 중 광범위하게 있었다면서 한미일 세 나라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I've learned enough to know it's not a wise game to predict what the North Koreans are going to do or to try to analyze too deeply their motivation. 미국은 외교적 해결에도 열려 있다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도발로 응수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제안한 백신 지원에도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미국의 분유 대란이 심각해지면서 연방정부가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농무부는 분유 품귀 현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분유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저소득층 분유 지원 사업인 WIC 프로그램 참여업체로 네슬러 SA와 미드 존슨과 계약한 주에서 취약계층의 분유 비용을 부담할 방침입니다. WIC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거주하는 주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분유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보트는 WIC 프로그램의 최대 업체로 대규모 리콜로 인해 영유아 120만 명의 분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농무부는 취약계층의 WIC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침이 시급하다며 각 주의 품절 상품 대신 다른 제품을 지원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연방거래위원회는 일부 대기업이 분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준독점 체제와 분유 대란 사태의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주 LA 국제공항이 여행객들로 크게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이번 주말 20만 명의 여행객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팬데믹 이후 가장 바쁜 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메모리얼데이 연휴 여행객 증가와 함께 차량 역시 하루 평균 8만 4천 대가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주차 공간 역시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탐 브래들리 국제공항과 터미널 3번과 4번, 5번 주변은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오토클럽에 따르면 이번 연휴 남가주에서 310만 명, 전국적으로는 3,900만 명이 여행길에 오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항 측은 여행객들은 parking.flylax.com을 통해 주차를 사전에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LAX 주차장이 예전보다 혼잡해지고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일반 주차 자리까지 줄어들면서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한복의 날을 선포한 도시가 탄생했습니다. 재미 차세대 협의회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 메사시는 한인 사회의 영향력과 한미 우호 관계에 대한 존중에 대한 표시로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10월 21일은 한국의 한복의 날과 같은 날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뉴저지 테너플라이와 클로스터 그리고 콜로라도 오로라시가 한복의 날을 선포했고 주 차원에서는 뉴저지가 처음으로 한복의 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2주기를 맞아 경찰 개혁을 지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열린 경찰개혁 행정명령식에서 지난 2020년 경찰관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추모하며 경찰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수류탄과 장갑차 등 경찰의 과잉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군 장비 사용을 제한하고 경찰의 위법 행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 감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This order will help protect our communities, and it will help keep members of law enforcement safe on the job. 한편 데릭 존슨 흑인 인권단체 회장은 연방정부의 행정명령에 지지를 표하면서도 행정명령은 행정부에 따라 무력화되는 만큼 표결을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인기 토크쇼인 엘렌쇼가 19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엘렌 드제너러스 엘렌쇼 진행자는 지난달 28일 트위터를 통해 마지막 촬영을 마쳤다고 전하며
내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엘렌쇼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엘렌쇼는 지난 2003년 9월 방송을 시작으로 19년 동안 3,000회 이상 방송한 장수 프로그램으로 한 회 평균 42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는 인기 토크쇼로 자리 잡았고 방탄소년단과 싸이 등 다양한 K-팝 스타들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급격한 시청률 하락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엘렌쇼 제작진 내 괴롭힘과 인종차별 폭로가 갑질 논란으로 이어져 최근 2년간 시청률과 광고 수익이 폭락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프로그램 폐지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한편 드제너러스는 1980년대 스탠드업 코미디언으로 시작해 시트콤과 영화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은 뒤 2003년부터 엘렌쇼 진행을 맡아왔고 연봉은 7,500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 ASRM이 선정하는 처광열 줄기세포상에 오번대학교 레이첼 웨스트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할리우드 차병원은 ASRM의 처광열 줄기세포상 9번째 수상자로 오번대학교 해부생리 양리학과의 레이첼 웨스트 교수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웨스트 교수는 배아 성별에 따른 선천적인 태반 면역 체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남아태아의 취약성과 관련된 유전자를 파악하고 착상 실패나 유산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차광열 줄기세포상은 ASRM이 난임과 줄기세포, 재생의학 등의 분야에서 차광열 차병원 바이오그룹 글로벌 종합연구소장이 이룬 업적과 공헌을 높이 평가했으며 지난 2011년 제정한 상으로 줄기세포 기술의 혁신적인 연구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연구자에게 수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하루 만에 내용에 휩싸였습니다. 박 위원장이 586 용퇴론을 꺼냈는데 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내로남불 정당의 오명을 벗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586 세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대선 당시 일부 586 정치인들이 이선 후퇴를 내걸었던 만큼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합니다.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후 비공개 회의에선 박지원 위원장을 겨냥해 이게 지도부냐, 무슨 말 하려거든 지도부와 상의하라는 비판이 쇄도했고 박 위원장도 이럴 거면 나를 왜 여기 앉혔냐며 맞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회의 뒤에도 당 지도부는 사과도 쇄신안도 박지원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개혁을 위한 부분에 대한 본인의 개인 의견이었다라고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 일각에선 박 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엄호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했었던 사과, 이미 했었던 반성, 혁신하겠다고 기회를 한번 더 달라고 얘기하는 그 젊은 당 대표의 충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버리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는 사과보단 지지층 결집이 우선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과와 쇄신으로 중도표를 가져와야 한다는 박지원 위원장과는 위기의 진단부터 해법까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겁니다. 또 박지원 위원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당내 우군도 많지 않은데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 박지원표 쇄신안이 당장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웹툰에서 출발한 컨텐츠들이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뮤지컬, 게임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웹툰을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정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BTS 멤버들이 범 사냥꾼으로 등장하는 웹툰 세븐페이즈 차코입니다. 차코는 조선시대 범 잡는 부대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올해 1월 전 세계 10개 언어로 공개됐는데 단 이틀 만에 누적 조회수 1,5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네이버와 하이브가 합작해 만들었습니다. 왜 웹툰일까?
두 회사는 BTS 멤버들이 만든 웹툰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음악도 공개했는데 글로벌 차트 3위로 직행했습니다. 웹툰을 넘어 음악, 드라마, 영화 제작까지 염두에 둔 포석입니다. 웹툰은 이렇게 지적 재산권을 뜻하는 IP의 원천입니다. 웹소설과 웹툰 옷소매 붉은 끝동은 드라마가 방영되자 석 달 동안 조회수가 400만이나 늘어나 누적 조회수 2,600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웹툰을 영화로 만든 신과 함께는 두 편 모두 1,000만 관객을 넘어선 뒤 전 세계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뮤지컬, 게임으로 계속 제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의 성공을 바탕으로 사업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을 NFT로 발행해 1분 만에 다 팔았고, 네이버는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일본의 드라마 제작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웹툰은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차세대 주력 산업입니다. 웹툰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영상 제작까지 합하면 이 시장은 연간 100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 시장의 선두주자는 지금 한국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이 미공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날의 흥미로운 풍경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손흥민. 22호 골을 터뜨리고 팬들 앞에서 포효하는 생생한 분위기까지. 토트넘 구단은 매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후반 들어 노리치 시티의 선방이 계속되자 손흥민의 득점왕 등극을 돕기 위해 동료 다이어가 상대 수문장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화가 오간 직후 손흥민의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이 터졌고 극적으로 득점왕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기쁨까지 겹쳐 경기 직후 라커룸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We are back! We are back in the Champions League! Come on! We are back! 손흥민이 환호성을 지르며 들어오자 동료들은 뜨거운 박수로 맞았고 손흥민이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에 Thank you so much for this unbelievable season and yeah, let's move on next season, big Champions League. Let's get a big result, eh? Come on. 온몸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콘테 감독 앞에서도 유쾌한 분위기는 계속됐고 동료들과의 기념 촬영도 잊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구상과 안보 협력 계획을 담은 합의를 추진 중입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솔로몬 제도를 포함한 8개국을 방문해 포괄적 개발 비전을 논의하는데요. 초안에는 남태평양 10개국에 대한 중국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과 중국과 남태평양 국가들의 FTA 전망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태평양 섬나라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태평양 내 외교 안보 거점 확대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중국 관영방송은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하는 훈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는 전날 인도태평양 경제협의체 IPEF를 공식 출범한 한미를 겨냥해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영국 총리실의 파티게이트에 관한 정부 내부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최근 현지 언론이 코로나19 봉쇄 중 술잔을 들고 건배 제안을 하는 듯한 존슨 총리의 사진을 공개해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엔 존슨 총리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법 위반 문화를 조성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질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사 결과 총리실 보좌진들은 전국에 봉쇄령이 내려진 시기 총리실과 정부청사에서 2차례에 걸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난장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방역규정 위반으로 50파운드, 약 8만 원의 벌금 부과로 마무리되는 듯했던 존슨 총리의 파티게이트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존슨 총리의 거취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웨어 브랜드 나이키가 러시아 최대 가맹점과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회사를 통해 러시아 내 나이키 매장 37곳을 운영하고 있는 IRG 그룹 측은 나이키가 더 이상 러시아에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애둘러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러시아 특허청에 따르면 나이키 본사가 러시아 가맹점들과 맺은 계약은 현지 시간 26일 종료됩니다. 한편 예상보다 길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엑손모빌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홍콩의 한 장난감 가게 직원들이 5살 아이를 범인으로 덤터기를 씌웠다가 혼쭐이 났는데요. 무슨 사연일까요? 높이 1.8m의 박살난 황금빛 텔레토비 옆에 한 아이가 물끄러미 서 있는데요. 그런데 매장 직원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조형물 옆에 있던 이 아이가 발로 찼다며 범인으로 몰아간 겁니다. 5살 아들이 파손범으로 몰리자 놀란 부모는 매장 측이 요구한 3만 홍콩 달러, 우리 돈 약 48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했는데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SNS에 퍼진 건데요. 비좁은 매장 안에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자 아이가 아닌 A군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조형물이 넘어진 겁니다. 거기다 지난해 매장에 설치된 이 조형물은 안전장치도 없이 방치됐었다는 누리꾼의 증언도 쏟아졌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매장 관계자는 부모가 지불했던 배상액 전액을 되돌려주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브라질의 한 주유소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직원이 한 남자를 향해 가차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사실 이 남자는 여직원에게 연락처를 물었다가 거절당했는데요. 이 앙심을 품고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지른 거죠. 여직원 측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은 어떤 종류 등 범죄라면서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을 찾아가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는데요. 하지만 해외 누리꾼 사이에선 이 행동에 대해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대부분이 괴롭힘에 대한 정당방위다라고 한 반면에 일부는 과한 대응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이 비싸서 운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중국의 한 주유소가 물이 섞인 휘발유를 판매해서 논란입니다. 화면 왼쪽의 일반 휘발유와 색깔부터 다르죠. 물과 기름층이 확연히 구분된 이것은 중국 산시성의 한 주유소가 판매한 물이 섞인 맹물 휘발유입니다. 문제 주유소는 이곳에서 휘발유를 주유한 차량의 시동이 꺼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면서 당국의 덜미가 잡혔는데요. 확인된 피해 차량만 21대. 내용을 접수한 현지 당국이 이곳에 출동해 휘발유 샘플을 조사한 결과 88%가 물이었습니다. 이 주유소는 계측기가 고장나 제때 휘발유를 보충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며 유류 탱크 내에 수증기로 남아있던 수분이 함께 주유된 거라고 해명했는데요. 화가 난 중국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기름값이 비싼데 이제 주유소도 못 묻겠다는 반응과 함께 당국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로드리게스는 최근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는데요.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에 길에서 강도가 쏜 총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동전 덕분에 기적처럼 다친 곳이 없었다고요. 당시 그는 바지 왼쪽 주머니에 동전이 든 지갑을 넣어뒀는데 무심코 지갑에 넣어둔 1페소짜리 동전이 방패 역할을 한 겁니다. 총을 맞고 테두리와 본체가 분리된 동전을 보니 당시 충격이 전해지죠. 쓸 일도 없어 까맣게 잊고 있던 동전이 그의 목숨을 구해줬네요. 한가로운 거리에서 시민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이것.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타이완 금붕어 집사가 반려 금붕어에게 바깥 세상을 보여주려고 발명한 물고기 유모차입니다. 사람들이 반려 도마뱀과 심지어 거미를 데리고 밖에 나오는 걸 본 후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요? 금속 창틀을 손수 용접해서 유모차 틀을 만든 후에 금붕어가 어느 각도에서든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중앙에 아크릴 수조를 달았습니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여과 장치에 산소를 공급하는 공기 펌프 장치는 물론이고요. LED 조명까지 켰더니 영롱한 분위기를 자아내죠.
집안 어항 속에서만 지내는 금붕어를 위한 선물. 엉뚱해도 사랑과 정성은 가득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5월 25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